효자가 된 불효자. 깊은 산골 외딴집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말벗할 이웃 하나 없는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지냈지요. 그런데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검은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리도록 품 안에 자식이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부는 새벽마다 맑은 샘물을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런 부부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마침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었지요.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이름도 귀동이라고 지었답니다. 부부는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기울여 귀동이를 키웠습니다.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안아주고 업어주고, 만난 것이 생기면 귀동이 입에 먼저 넣어주었지요. 추우면 따뜻한 자리, 더우면 서늘한 자리 골라 눕힐 정도였답니다. 부부는 귀동이가 하도 귀여워서 곧잘 장난을 쳤습니다. 귀동아, 가서 어머니 한 대 때려라. 그러면 귀동이는 어머니에게 아기작 걸어가 단풍잎 같은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지요. 아이고, 아야, 기동이가 엄마를 때렸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우는 체를 하면 귀동이도 재미가 나서 까르르 웃었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아버지도 좋아서 하하 웃고 어머니도 귀엽다고 호호 웃었지요. 귀동아, 가서 아버지 한 대 때려라. 귀동이는 아버지한테 배틀배틀 걸어가 밤톨 같은 주먹으로 콩 하고 때렸지요. 아이고, 나 죽네. 아버지가 짐짓 쓰러져 뒹구는 채 하면 귀동이는 신이 나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어머니도 호호 웃고 아버지도 귀엽다고 하하 웃었지요. 장마 뒤에 오이 자라듯 귀동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덩치는 다 자란 어른이 되었지만 속은 때때 옷 입던 어릴 적 그대로였지요. 만난 것은 저부터 먹고 좋은 옷도 저 먼저 입었지요. 겨울 아랫목도 여름 윗목도 다 제 차지였답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15살을 먹었어도 부모 때리는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때리고 뭐가 좀 못마땅해도 때리고 소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어머니를 철썩 바위 같은 주먹으로 아버지를 퍽 아침에 일어나서 때리는 건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고 일 나갔다 돌아와서 때리는 건 잘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귀동이는 그렇게 부모를 때리는 것이 원래 자식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덩치가 산만한 녀석이 늙은 부모를 때리니 어디 견뎌내겠어요. 아이고, 그만 때려라, 귀동아. 아파 죽겠다. 부부가 아프다고 해도
귀동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난으로 그러는 줄만 알았지요. 보고 배울 이웃도 없고 잘못한다고 충고해줄 친구도 없으니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귀동이는 제 잘못을 몰랐답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소. 부부는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어느 날 뉘엿뉘엿 서산마루로 해가 넘어가는데 나그네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난처했습니다. 다 큰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손님을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헛간이든 처마미치든 밤이슬만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나그네가 간곡하게 사정을 했습니다. 부부는 하는 수 없이 손님을 맞아들였지요. 잠시 후 나무하러 간 귀동이가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쿵 하고 나무집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자 부부는 하얗게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곧 무쇠 같은 주먹으로 얻어맞게 생겼으니 무서워서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귀동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부부를 때렸습니다. 철썩, 철썩. 어이쿠, 그만 때려라 귀동아. 부부가 외쳤지만 귀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지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때리다니요. 부부는 한숨을 쉬면서 지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른 것이지요. 아무리 귀여워도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것을.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손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잠시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며칠 저희 집에 데리고 있다가 곧 돌려보내지요. 알고 보니 이 손님이 바로 강효자라고 아랫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부부는 얼른 그러라고 했지요. 강효자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늙은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때리려는 모양이군. 귀동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 때리나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강효자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네요. 어머니,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데 없이 잘 계셨는지요? 귀동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고기 반찬은 강효자의 어머니 밥상에만 있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강효자는 밥을 먹기는커녕 밥상머리에 꿇어앉아 어머니 숟가락에 반찬을 놓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귀동이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켜보았지만 어머니 때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날이 밝자 강효자는 일을 하러 들러 나가고 강효자의 아내도 보리방아를 찌으러 나갔습니다. 집에는 강효자의 어머니와 어린 딸 귀동이만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강효자의 어머니가 심심했는지 마루에 나와 앉아 있다가 옆에 놓인 참기름 단지를 보았습니다. 여태 요강을 그대로 두었노. 호박밭에 갖다 부어야겠구먼. 눈도 어둡고 코도 막혀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때 강효자의 어린 딸이 할머니가 참기름 단지를 들고 밭으로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뛰어갔습니다. 이제 저 늙은이가 매를 맞겠구나. 귀동이는 당연히 매를 맞겠거니 생각했지요. 할머니, 그거 이리 주세요. 제가 갖다 부을게요. 어린 딸은 말리기는커녕 얼른 단지를 받아들더니 호박밭에 쏟아부었지요. 이 모습을 본 귀동이는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요강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시 가져와야 옳지요. 귀한 참기름을 호박밭에 다 부어버리다니 말이에요. 이제 큰일 났다. 저 늙은이랑 딸이랑 둘 다 얻어맞겠는걸? 귀동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강효자의 아내가 호박밭을 지나다 보니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누런 참기름이 흥건했지요. 아니, 밭에다 누가 참기름을 부었지? 딸이 목소리를 낮추며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줌인 줄 알고 호박밭에 부으려 하시길래 제가 대신 부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딸을 칭찬했어요. 잘했구나. 참 잘했어. 참기름이라고 하면 할머니께서 얼마나 무안해 하시겠니? 그러고는 씨암탉을 잡아 가마솥에 넣고 푹 고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들에 갔던 강효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씨암탉을 다 잡다니 집에 무슨 경사라도 났소? 어머님이 아침에 참기름 단지를 요강으로 알고 호박밭에 부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덕이가 받아 대신 부었답니다. 무거운 단지를 들고 다니느라 고생하셨으니 어머니 몸보신이라도 해드려야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귀동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매타작이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강효자가 넙죽 엎드려 아내에게 절을 하지 뭐예요. 어머니께 잘해주어서 정말 고맙소. 귀동이는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효자네 식구들을 보고 효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귀동이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도 제대로 된 효도를 빨리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귀동이가 돌아오자 부부는 깜짝 놀라 벌벌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또 맞겠구나.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선 귀동이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간 불편한 데 없이 잘 계셨는지요?
부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맛있는 반찬도 저 먼저 먹지 않고 나갈 때 들어올 때 깍듯이 인사를 하고 밤마다 이부자리 깔아드리고 부모를 때리던 불효자가 아주 효자가 됐지요. 그 이후로도 귀동이는 절대 부모를 때리지 않고 효도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황놀부를 놀라게 한 나물맛. 옛날 어느 마을에 황놀부라는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술궂고 욕심이 많아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지요. 황놀부의 나쁜 버릇 가운데 하나는 끼니 때마다 반찬 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어도 항상 얼굴을 찡그렸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황놀부가 상을 물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에잉, 어디 입맛 도는 음식 없나? 그런 음식만 있으면 황소라도 내줄 텐데. 얼마 후 마을 곳곳에 방이 붙었습니다. 이것 봐, 황놀부가 방을 붙였어. 맛 좋은 음식을 만들면 상을 준다지. 아서 섣불리 나섰다가는 망신만 당할 게 뻔해. 황놀부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서 그래? 하긴 그렇지. 그런데 진짜 황소를 죽인 주는 걸까? 사람들은 방을 보고 모두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놀부대로 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하녀를 붙들고 앞다투어 물어보았지요. 마을에 방이 붙었던데 그거 정말이야? 진짜로 황소 한 마디를 준대? 겨우 맛 좋은 음식 한 번에? 그거 정말이야? 그러자 하녀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니까요. 다음 날 배나무골에 사는 안성댁이 찾아왔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기로 소문난 안성댁은 황놀부네 부엌으로 의기양양하게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배나무골에서 가져다 온 커다란 배와 질 좋은 쇠고기를 다듬어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배즙 양념을 넣어 만든 너비아니, 배를 채 썰어 무친 쇠고기 육회, 배를 넣어 야들야들하게 재운 불고기까지. 맛 좋은 음식 냄새가 퍼져나가자 사람들의 입에서 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성댁은 코를 벌름거리는 황놀부 앞에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왔지요. 뭐, 냄새는 좋군. 황놀부는 기대에 차서 음식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에잉, 맛이 하나도 없어. 온통 배랑 쇠고기잖아. 황놀부는 몇 술 뜨지도 않고 상을 내쳤습니다. 안성댁이 만든 푸짐한 음식에는 왠지 입맛이 당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신만이 한서방이 황놀부를 찾아왔습니다. 한서방은 무언가 한지에 곱게 싼 것을 꺼내더니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수군댔지요. 저게 대체 뭘까?
10만이라고 하니까 산삼 아닐까요? 아니, 임금님이 드신다는 그 귀한 산삼 말인가? 세상에, 황소는 보나마나 저 사람 찾으겠구먼. 어휴, 부러워라. 모두 부러운 눈길로 한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방이 내온 상에는 삼계탕, 오이선, 삼떡 등 갖가지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황놀부는 기대에 차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음식이라 그런지 맛도 괜찮은걸. 맛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최고입니다요. 그래, 그래. 왠지 힘이 불끈 솟는 것 같군. 황놀부는 기분 좋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서방은 신이 나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그날 밤 황놀부가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후끈거려. 곧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의원은 황놀부를 진맥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산삼 때문에 탈이 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지요. 한서방은 의원의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황놀부 몰래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신만이 한서방이 달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소도 좋지만 이제 누가 나서겠어.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에휴, 저 까다로운 입맛을 누가 맞출까? 그런데 며칠 후 산골 마을에 사는 덕이가 황놀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내가 말이냐? 그래, 제대로 된 음식 재료라도 갖고 온 거야? 덕이는 가지고 온 소쿠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소쿠리 안에는 냉이, 달래, 쓴바귀, 참비름, 쑥 같은 싱싱한 봄나물이 하나 가득 들어 있었지요. 그 모습을 방에서 지켜보던 황노인은 별 기대도 하지 않고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에휴, 겨우 나물로 뭘 만들겠다는 걸까? 대나무골 안성댁도 신만이 한서방도 두 손을 다 들었는데 저 까다로운 입맛을 저런 풀로 어떻게 맞추겠다고. 덕이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부엌으로 들어가 보리와 쌀을 섞어 밥부터 안쳤습니다. 따로 받아둔 뜨물에 된장을 풀고 냉이를 넣어 향긋한 국을 끓였지요. 그러고는 양파를 걷어붙이더니 조물조물 나물을 무치기 시작했습니다. 황놀부는 덕이가 차린 음식상을 받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니, 밥상이 왜 이리 초라한 게야? 온통 나물뿐이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술만 떠보세요. 덕이의 말에 황놀부는 마지못해 냉이 된장국을 한술 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황놀부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황놀부는 금세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상에 올랐던 나물 반찬을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황놀부는 숭늉을 올리는 덕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음식에 무슨 조화를 부린 게냐? 그저 산과 들에서 자라는 싱싱한 봄나무를 뜯어다 국과 반찬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황놀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여태껏 오늘처럼 입맛이 돌기는 처음이다. 여봐라! 이 아이에게 약속한 상을 주도록 해라. 덕이는 활짝 웃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물론 황소를 끌고 말이지요. 그 후로 황놀부의 밥상에는 나물국과 나물 반찬이 끊이지 않고 올라왔답니다. 영종도 아기 장수. 서해 앞바다 작은 섬 영종도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아내는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금실 좋은 행복한 부부였지요.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는 게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뒷산 용마정이라는 우물가에 가서 맑은 물을 떠놓고 촛불을 밝혀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높은 하늘 신령님, 깊은 바다 용왕님, 떡두꺼비 같은 튼튼한 자식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나이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두 손이 닳도록 부부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100일이 되고 1000일이 되고 얼마나 빌고 또 빌었을까요? 마침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바다 끝에 닿았는지 아내는 태기를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배가 쑥쑥 불러오는데 어느 날 아내는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날개 달린 커다란 말이 뱃속으로 쑥 들어오는 꿈이었지요. 아주 씩씩한 아이가 태어날 모양이야. 아내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9달이 지나고 10달을 채우자 하고 우렁찬 소리와 함께 도실도실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몸을 자세히 살펴보니 무릎에 비늘이 붙어있지 뭐예요. 참으로 신기한 아이로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천지신명께서 나라를 지키고 큰일을 할 훌륭한 사람을 주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아기 장수라고 지었습니다. 아기 장수가 태어나니 아비는 더욱 신나게 고기를 잡았고 어미는 갯벌에 나가 더 열심히 조개를 캤지요. 우리 아기 장수가 복덩이야, 복덩이. 오늘도 고기가 가득 잡혔는걸. 부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기 장수가 복덩이라며 다들 부러워했지요. 아기는 한 달, 두 달 쑥쑥 자라더니 엉금엉금 기고 금방 말을 하고 걷기 시작했답니다. 아비와 어미는 아이를 보면서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닌가 보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어느 날, 어미는 잠든 아이를 뉘어놓고는 조개를 캐러 나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부지런히 집에 와보니 아이가 보이지 않았지요. 이리저리 찾아보니 글쎄 아이가 대들보 위에서 생쥐를 쫓고 있지 뭐예요. 어미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가야, 어떻게 대들보 위에 올라갔니? 날아서 올라왔지요. 하지만 어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날아서 올라갔다니요.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저 누가 못된 장난을 쳤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또 며칠 뒤 고기를 잡고 아비가 집에 와 보니 아이가 또 방 안에 없었습니다. 어디를 갔나 둘러보니 아이는 지붕 위에서 사나운 고양이들과 놀고 있었지요. 아비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가야, 어떻게 지붕 위에 올라갔느냐? 펄짝 날아 올라와서 놀고 있지요. 하지만 아비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누가 장난을 쳤구나 싶었지요. 며칠 뒤 아비와 어미가 물고기도 잡고 조개도 캐서 집에 와 보니 또 아이가 없었습니다. 집안에도 없고 지붕 꼭대기에도 없는데 씩씩거리는 소리가 나서 위를 쳐다보니 글쎄 뒷마당 나무 위에서 커다란 뱀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휴, 얘야, 나무 위에는 어찌 올라갔으며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니? 나무 위로 펄짝 날아올라 이 못된 뱀을 혼내주고 있었어요. 어린 새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날 밤 아이가 잠이 들었을 때 부부가 아이의 몸을 살펴봤더니 겨드랑이에 작은 날개가 돋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닌가 봐요. 하지만 부부는 기뻐하기보다는 무서움이 앞섰습니다. 사람이 너무 뛰어나도 오히려 시샘을 하는 세상이라 누가 이 아이를 못 살게 굴까봐 한숨만 나왔지요. 부부는 너무 두려워 날개를 자르려고 했지만 차마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누구에게도 네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아니 된다. 꼭 비밀로 해야 하느니라. 대신 이 아비가 깃털을 모아다 깃털 옷을 만들어 줄 테니 남몰래 날아다니거라. 그리하여 아기 장수는 달빛이 환한 밤이면 바닷가에서 마음껏 날았습니다. 멀리서 잠결에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큰 부엉이가 날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날이 가고 해가 지나자 아기 장수는 쑥쑥 커서 아비의 고기 잡는 일을 도왔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돛대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큰 파도가 오지는 않는지 물고기는 어디에 많이 있는지 금방 알아냈습니다. 힘도 장사여서
물고기가 가득 걸린 그물도 척척 끌어올렸지요. 아기 장수네 식구는 마을의 그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날도 배에 가득 물고기를 싣고서 돌아오는데 때마침 지방 사또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또는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하는 못된 사람이었지요. 해적대가 나타난다 하여 순찰을 하던 사또는 그물에 가득 실린 물고기를 보더니 그만 욕심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나라 살림이 공궁하다는 핑계로 아기 장수네 물고기를 몽땅 다 빼앗아 버렸지요. 이것을 보고 화가 난 아기 장수는 숨겨둔 깃털 옷을 입고 얼른 공중으로 올라가 사또 머리 위에 찍 하고 오줌을 쌌습니다. 이 욕심쟁이 사또야, 오줌이나 받아라. 뿐만 아니라 빼앗긴 그물을 끌어올리더니 잡은 물고기를 몽땅 풀어주었지요. 당황한 사또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새냐? 어서 저 새를 잡아라! 하지만 물고기를 잔뜩 뒤집어 쓴 포졸들은 이리저리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하며 공중으로 화살을 마구 쏘아댔지요. 하지만 아기 장수는 화살도 요리조리 피하면서 사또와 포졸들을 놀려주었습니다. 속이 후련해진 아기 장수가 크게 깔깔거리며 웃는 바람에 사람들은 그것이 새가 아니라 깃털 옷을 입은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정체가 탄로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네 집에 사는 애냐? 어찌하여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냐? 저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아이는 장차 무서운 해적이 되거나 나라에 큰 혼란을 일으킬 역적이 될 것이다. 아기 장수의 부모는 사또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작은 날개가 달려있어 날 수 있는 것이지만 별 일은 아니니 용서해달라고 빌었지요. 하지만 못된 사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이의 날개를 잘라버리지 않으면 온 마을에 벌을 내리겠다. 아기 장수의 부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기 장수야.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는 물론이고 섬 사람들까지 모두 망해버린단다. 미안하다. 아기 장수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날개를 자르자 아이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아기 장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기 장수의 아비와 어미는 잠이 든 아이의 곁에서 슬피 울고 또 울고 밤새 울었습니다. 부부는 울다 지쳐 새벽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환하게 밝아오는데 어디선가 얼핏 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히히히히! 그리고 힘차게 날개짓하는 소리도 들렸지요. 푸드득 푸드득. 깜짝 놀라 깨어보니 방문이 열려 있고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부부는 깜짝 놀라 이곳저곳을 다니며 아기 장수를 애타게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아기 장수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야! 저기! 사람들이 가리키는 그곳에 아기 장수가 금빛 햇살을 받으며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뒷산 우물에서 용마가 나오더니 아기 장수가 타고 날아가는 거야. 그래, 아기 장수는 어디에선가 분명히 큰 일을 하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 후로 아기 장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일이 있을 때마다 바다 건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아기 장수가 사나운 괴물을 단숨에 때려 눕혔대. 바다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해적을 아기 장수가 혼내주었다는군. 아주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들이 파도를 타고 바람을 타고 전해져 왔지요. 그때마다 섬 사람들은 날개 달린 아기 장수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난쟁이 범사냥. 옛날 오랜 옛날 어떤 곳에 아주 작은 난쟁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찌나 작은지 사람들 손바닥 위에서도 넉넉히 춤을 출 수 있었지요. 난쟁이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솜방망이로 아버지의 귀를 파드리기도 하고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아버지가 낚시를 갈 때 따라가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난쟁이 아이가 범사냥을 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범의 콧김에도 훨훨 날아갈 녀석이 무슨 범사냥이냐며 난쟁이를 말렸지요. 하지만 난쟁이는 깨알 만한 눈을 회동그랗게 뜨고 흘겨대면서 몇 날 며칠을 졸랐답니다. 자꾸만 범사냥을 가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그만 허락해 주었지요. 난쟁이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콩떡, 수수떡, 기장떡, 한보따리와 몽둥이를 하나 걸머지고 범사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좀처럼 범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덤을 보고 산이라고 하고 나무 몇 그루 있는 곳을 수풀이라 여기며 다녔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이틀, 사흘, 나흘, 닷새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깊은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새 어머니가 주신 떡을 다 먹어 난쟁이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어서 범을 잡아서 그 고기나 먹어야겠다. 난쟁이 아이는 이렇게 야무진 생각을 하며 범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짐승들이 아우성치는 소리와 좋아라 웃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난쟁이 아이는 몸을 숨긴 채 소리나는 곳까지 몰래 몰래 갔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수천 마리나 되는 범이 우묵한 곳에 모여서 우쭐우쭐 춤추고 꿀꺽꿀꺽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 뭐예요. 오늘이 바로 이 산의 왕범 생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온 천지에 범이란 범은 모두 잔치에 모였답니다. 옳거니 신난다. 이제 범을 잡을 수 있게 됐어. 난쟁이 아이는 몽둥이를 손에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놈들 꼼짝 말거라. 내가 모조리 잡아가겠다. 난쟁이 아이는 기운껏 낸 소리였지만 범들에겐 하고 우는 모기 소리처럼 들렸지요. 왕범에게 술을 부어주던 범이 난쟁이를 보고는 홀랑 집어서 앞 발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앞발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난쟁이를 놀려댔어요. 이야, 이거 큰일 났군 그래. 내 녀석이 우리를 모조리 잡아가겠다는 거지. 그렇고 말고 내가 너희를 다 잡아가고 말 테다. 난쟁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소리쳤습니다. 작기는 해도 사람은 사람이었기에 난쟁이가 큰 소리로 힘 넘치게 우쭐대자 범은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왕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 조그만 놈이 우리를 모조리 잡아가려고 왔다는데요.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하하하하! 참으로 맹랑하구나. 그놈을 이리 다오. 내가 홀딱 삼켜버리겠다. 좋은 반찬이 되겠군. 왕범은 난쟁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더니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 좀 더 두고 보자. 대신 춤이라도 한번 추어라. 난쟁이는 쫄래쫄래 몸을 양옆으로 흔들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을 본 수천 마리 범들은 한층 더 흥이 나서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었지요. 이렇게 얼마 동안을 춤춰라 마셔라 하다가 왕범이 시중드는 범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간장을 좀 가져오너라. 자꾸 요게 먹고 싶어서 혀가 끊어질 것 같구나. 시중드는 범이 간장을 가져오자 왕범은 난쟁이를 간장에 담갔다가 홀딱 입에 쓸어 넣었습니다. 난쟁이는 너무 작아서 이에 걸리지도 않았지요. 그런 고로 왕범은 깨물지도 않고 그냥 난쟁이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난쟁이는 꾸르륵 하고 왕범의 똥집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지요. 똥집 속은 캄캄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쟁이가 양팔을 허우적거려 보니까 머리 위에 무언지 너덜너덜한 게 손에 잡혔지요. 보들보들한 게 또 맛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난쟁이는 호주머니를 뒤적거려 장난질하던 칼을 찾아냈습니다. 배고픈데 잘 됐다. 이걸로 싹둑싹둑 베어 먹어야지. 난쟁이는 칼로 너덜거리는 것을 싹둑싹둑 베어 먹었지요. 그
그건 범의 똥집 속살이었답니다. 아주 별맛이었지요. 난쟁이는 자꾸자꾸 베어 먹었습니다. 난쟁이가 똥집을 베어 먹으니 왕범은 죽을 지경이었어요. 아프니 뭐니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지요. 난쟁이가 자꾸자꾸 베어 먹는 바람에 왕범의 똥집에는 그만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 구멍으로 쏙 나와보니 머리에 무언지 철썩철썩 닿는 것이 있었지요. 옳거니 여기 또 먹을 것이 있네. 보들보들하니 맛있겠다. 난쟁이는 여전히 배가 고파 너덜거리는 것을 또 베어 먹었습니다. 그것은 왕범의 간이었지요. 뱃속에서 난쟁이가 똥집을 베어 먹고 간을 베어 먹을 때마다 왕범은 미친 것처럼 빙빙빙 제자리를 돌았습니다. 괴로워 어흥어흥 소리치다 못해 공중공중 뛰어다니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다른 범들을 덥석덥석 물어 죽이기까지 했지요. 새끼 범들이 달려와 왕범을 말렸습니다. 대체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나 왕범은 손주범, 아들범, 아우범 할 것 없이 수천 마리의 범을 미친 듯이 죄다 물어 죽였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 고통을 참다 못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지요. 왕범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바위에 뛰어 올랐다가 아래로 털썩 뛰어내렸습니다. 그러고는 가로 누워서 발버둥을 치다가 제 발을 제가 깨물며 난리법석을 부렸지요. 왕범은 그렇게 한참을 버둥대다가 그만 꼴까닥 죽고 말았습니다. 난쟁이는 배가 잔뜩 부르다 못해 빵 터질 것만 같았지요. 하, 배불러.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겠다. 난쟁이는 양다리를 버디디고 깽깽 힘을 주어 범의 백가죽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러자 반짝 하고 햇빛이 보였어요. 밖으로 나온 난쟁이는 수천 마리 범들이 다 죽어 넘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그러다 이내 너무 기뻐 손뼉을 치며 춤을 추었답니다. 난쟁이는 한달음에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수천 마리 범을 몽땅 잡아왔으니 같이 가보세요.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은 속는 셈치고 난쟁이를 따라 산으로 갔지요. 와,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에는 수천 마리 범들이 너부죽하니 죽어 넘어져 있지 뭐예요. 난쟁이 가족은 범 가족을 팔아 부자가 되었고 그 뼈대와 고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답니다. 산신에게 복받은 과부. 옛날에 찢어지게 아주 가난한 여자가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거적대기 하나를 못 갈고 사랑방에서 집신을 삼고
남은 집 건부를 내놓으면 그걸 깔고 지냈답니다. 먹지를 못하고 입지를 못하니 오줌이 마려워도 너무나 추워서 바깥으로 나갈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샘문을 열고 부뚜막 위에서 오줌을 졸졸졸졸 누곤 했지요. 호치마에 호적삼만 입고 있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아이고, 추워라. 방에서 자도 이렇게 추운데 산신님은 얼마나 추울까. 여자는 동지 섣달 내내 이렇게 혼잣말을 늘어놓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는 샘문에서 오줌을 싸서 부뚜막에 흘려내리곤 했답니다. 부엌을 지키는 조왕씨는 찌린내가 나서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산신님한테 쫓아가 말했지요. 아이고, 산신님, 우리 집에 그 여자 좀 잡아다 잡수시오. 샘문을 열고 오줌을 누는 통에 냄새 나서 죽겠소. 그러고 산신님이 언제 데려갈지 그때만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여자가 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또 집 건물 속에서 부스스 나와서 샘문을 열고 문턱에 앉아 오줌을 졸졸졸졸 누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 추운데 산신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산신님은 아직도 여자를 잡아가지 않았어요. 조왕씨는 산신님께 여자를 잡아가 달라고 또 부탁을 했답니다. 오늘 저녁에 잡아갈 테니 걱정 말아라. 어흥. 산신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날 저녁 산신님이 여자를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산신님인 호랑이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집 건물 속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샘문을 열고 오줌을 졸졸졸 누며 또 이렇게 말하네요. 아이고, 추워라. 아유, 추워. 이렇게 추운데 산신님은 산에서 얼마나 추우실까. 여자는 혼잣말을 하고는 드러누웠지요. 산신님은 이걸 보고는 생각했어요.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산짐승을 잡아다 줘서 끼니라도 먹게 되면 나무라도 잘 해다가 뗄 수 있겠지. 산신님은 여자가 먹고 살 만큼 산짐승을 잡아다 줬어요. 이제 여자는 굶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힘이 생겨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고 지냈지요. 옷도 잘 해입고 깨끗이 빨아입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부엌도 깨끗이 쓸고 닦았어요. 여자가 추운 동지 섣달에 원체 못 입고 못 먹고 하니까 나가서 오줌을 누지 못하고 샘문을 열고 거기다 놓던 거였지요. 여자는 산신님이 먹고 살 것을 도와준 덕에 잘 살게 되었대요. 이렇게 혼잣말로 산신을 걱정했던 과부는 산신의 복을 받아 잘 살게 되었답니다. 천하장사 오누이의 힘겨루기. 옛날 어느 산 밑에 한 과부가 살았어요. 이 과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지요. 남동생은 기운이 펄펄해서 늘 힘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씨름판에 나가기만 하면 이겨서 황소를 타오곤 했답니다. 남동생은 자기가 천하장사라고 뽐내며 으스대고 교만하게 굴었어요. 어느 해였어요. 동생이 씨름판에 나가서 씨름을 했는데 그만 알지 못하는 아이한테 지고 말았답니다. 동생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힘이 센 장사가 나타나자 너무나 분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황소가 있지 뭐예요. 이게 어찌된 노릇이오? 누이에게 물었지요. 내가 힘께나 쓴다고 너무 교만하게 굴길래 내가 남자로 변장하고 씨름판에 나가 너를 이기고 황소를 타왔단다. 이 말을 들은 동생은 그제야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동생은 누이만 없애면 자신이 천하장사 노릇을 하겠다 싶어 꾀를 하나 냈지요. 나와 내기를 하지요. 나는 하루 식전에 2자나 되는 굽 높은 나막신을 신고 황소를 끌고 한양에 갔다 올 테니 누이는 하루 식전에 저 산에다가 성을 쌓으세요. 대신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을 죽이기로 하지요. 누이는 그러자고 했어요. 동생은 2자나 되는 굽 높은 나막신을 신고 황소를 끌고 한양으로 갔어요. 누이는 성을 쌓기 시작했답니다. 치마에다 돌과 흙을 싸 나르며 성을 쌓았어요. 성문을 쌓으려고 큰 바윗돌을 나르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갖다 얹으면 성을 다 쌓게 되는 거였어요. 동생은 아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보고는 아들을 살릴 생각으로 뜨거운 팥죽을 쑤어서 딸한테 갔어요. 얘야, 배도 고프고 힘들 텐데 이거나 먹고 성을 쌓아라. 딸에게 팥죽을 내주었지요. 어머니, 성 다 쌓고 먹을게요. 무슨 소리? 지금 먹어야지. 딸이 성을 다 쌓고 먹겠다고 하는데도 어머니는 배고플 텐데 먹고 하라고 자꾸만 권했지요. 딸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동생을 살리려고 그런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먹을 동안 동생이 올 거라는 것도 알았지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딸은 하는 수 없이 성문을 쌓을 돌과 흙을 내려놓고 팥죽을 먹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양에 간 동생이 돌아왔어요. 결국 누이는 내기에 졌고 약속대로 죽임을 당했답니다. 누이는 자기가 이기더라도 동생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얼마 뒤 동생과 어머니도 죽고 말았답니다. 옛날에는 나라의 허락 없이 성을 쌓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 집에서 성을 쌓았다고 해서 집안이 전멸을 당한 것이었어요. 이 마을 산에는 누이가 성을 쌓으면서 물을 마시던 샘이 있었어요. 옛날엔 그 샘에 금복죽개가 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건져가려고 하니 그만 샘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대요. 지금도 햇살이 비치면 샘 밑에 가라앉아 있는 금복죽개에서 빛이 난다고 해요. 여우의 노감투. 옛날 한 포수가 호랑이를 잡으러 산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날이 저물어 외딴 집에 찾아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나이 많은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2사람이 포수를 보고는 말했어요. 자고 가게, 자고 가게. 영감이 부인에게 물었어요. 할멈, 손님이 왔는데 저녁을 지어야지. 양식이 있는가? 양식이라고 해야 씨로 쓰려고 매달아 놓은 조밖에는 없소. 그래, 그거라도 뜯어가지고 저녁해야지. 가져오게. 영감은 할멈이 갖다 준 조를 손바닥에 놓고 싹싹 문질러 비비더니 마당에 쫙 뿌렸어요. 그러자 조가 무럭무럭 자라더니 이삭이 열리고 금세 익었지요. 그걸 다시 비비고 찧어서 밥을 해주었어요. 포수는 밥을 잘 먹고 거기 누워 잠을 잤지요. 포수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앉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신은 제정신인데 말이 안 나오고 소리만 나는 거였어요. 포수는 그만 소가 돼버리고 말았지요. 이 집 영감은 수천 년 묵은 여우인데 그 여우가 포수한테 노감투를 씌워 소로 만든 거였어요. 노감투는 바로 노끈으로 만든 감투랍니다. 영감은 소가 된 포수를 시장에 끌고 가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영감이 소를 사는 사람 보고 당부를 했지요. 보소, 부디 이 소를 채소밭 옆에는 매지 마시오. 무나 배추 이파리를 먹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소가 된 포수도 그 말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끌려가는 거였어요. 끌려가 보니 대접하기를 소대접을 했지요. 소 주인은 장에서 소를 산 것이니 당연했지요. 포수가 변해서 소가 됐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소 주인은 소죽도 끓여주고 풀도 먹이고 했어요. 하루는 주인이 소를 무밭 근처에 메어놓고 집에를 갔지요. 소가 된 포수는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싶어 안간힘을 쓰고 고삐를 떼어낸 뒤 무밭에 가서 무 이파리를 실컷 먹었어요. 그러자 노감투가 벗겨지고 다시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람이 된 포수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씩씩거리며 총을 사가지고 다시 그 영감의 집으로 갔지요. 가니까 또 지난번처럼 자고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멈, 손님 왔는데 저녁을 지어야지. 양식이라고 해야 씨로 쓰려고 매달아 놓은 조밖에는 없어. 두 사람이 또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 그거라도 뜯어가지고 저녁해야지. 가져오게. 그러더니 영감이 조를 손바닥에 놓고 싹싹 문질러 비비더니 마당에 쫙 뿌렸어요. 그러자 또 금세 조가 무럭무럭 자라더니 이삭이 열리고 익었지요. 그걸 다시 비비고 찧어서 밥을 해줬어요. 저녁에 누워 자는데 영감 부부는 아랫목에 눕고 포수는 윗목에 누웠지요. 포수가 잠을 안 자고 가만히 누워 있으니 영감이 옆에 와서 몸에 손을 대려고 했어요. 노감투를 씌우려고 말이지요. 포수는 영감이 옆에 오면 총을 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탕! 총을 쏘고 보니 영감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어두워서 나가볼 수도 없고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니 마당에도 문 밖에도 영감은 보이질 않고 웬 통통한 짐승이 낮아빠져 있었어요. 포수는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답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수녀는 묵은 늙은 짐승인 모양인데 나를 해치려던 걸 붙잡았으니 시장에 가서 팔아야겠다. 포수는 그 짐승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시장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다가오니 물었어요. 보이소, 그거 팔 겁니까? 예, 팔 겁니다. 얼마 받고 팔 겁니까? 제값 받고 팔아야지요, 뭐. 무슨 짐승인지도 모르니 값도 정할 수가 없었던 거였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돈 1,000냥을 주면서 물었어요. 저것이 무엇인 줄 아오? 포수는 모른다고 했지요. 여우가 늙은 겁니다. 여우. 1,000년 묵은 여우이지요. 바로 그 짐승이 수천 년 묵은 여우라는 거였어요. 수천 년 묵은 여우는 산속에서 사람을 만나면 노감틀을 씌워가지고 소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포수는 그렇게 1,000냥을 받고 수천 년 묵은 늙은 여우를 그 사람에게 팔았답니다. 돌미륵에 피가 나면 홍수가 난다. 옛날 옛적에 경치가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부자들만 살았는데 모두 사치스러웠지요. 청동으로 다리를 만들어 건너고 집안에서도 찰떡을 만들어 불도를 하는 등 사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마을 인심은 어찌나 인색하고 고약한지 절대로 누구를 돕거나 남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 없었답니다. 어쩌다 스님이 와서 시주를 달라고 해도 시주는 고사하고 공연한 욕설을 퍼부어 돌려보낼 지경이었어요. 한 번은 어떤 스님이 시주를 갔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돌아다녀도 시주가 뭐요? 하며 문을 꽉꽉 닫고 들어갔지요. 쌀 한 대박 주는 사람 없고 돈 한 푼 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해는 저물고
어디 가서 좀 자야 할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인심이 사나우니 이놈들 이제 너희는 다 죽었다. 스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한 집을 찾아갔어요. 스님이 시주 받으러 왔다고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외니까 사랑방 문이 열리며 점잖은 영감이 나왔어요. 대사님, 이리 들어오십시오. 날이 저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니십니까? 아, 영감님, 내가 여기 시주를 받으러 왔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댁에서 하루 저녁 쉬었다 갈 수 있을지요? 그럼요. 사람 집에 사람이 쉬어가야지. 들어오십시오. 스님이 들어가니 저녁을 내왔어요. 스님이 저녁을 먹고 가만히 주인을 보니까 이 마을에는 이 집 밖에 살릴 사람이 없더란 것이었지요. 내가 이 집은 살려야겠다. 스님은 생각했지요. 다음 날 아침을 먹고서는 스님이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소승은 그만 물러갑니다. 그런데 영감님께 당부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곳은 곧 망합니다. 부처님의 벌을 받아 물속에 잠길 터이니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이사를 가십시오. 앞으로 오래지 않아 여기가 물로 망합니다. 아, 아니요. 그럼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일러드리리다. 저 산 위에 있는 미륵, 그 미륵의 코에서 피가 나오면 홍수가 나 마을이 물에 잠기는 줄 아십시오. 예, 예, 스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감은 스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두고는 그 뒤로 매일 미륵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돌에서 피가 날 리가 있나요? 그런데도 영감님은 대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매일매일 올라갔지요. 아침에 올라가고 저녁에도 올라가고 날마다 올라다녔지요. 동네 사람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영감이 미륵이 있는 산을 허구한 날 다니는 거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하루는 영감을 쫓아가 물었지요. 아, 영감님! 왜 그러나? 거길 왜 그렇게 다니십니까? 미륵을 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보러 다니십니까? 아, 다른 게 아니라 어느 대사가 그러던데 미륵 코에서 피가 나면 이곳이 망한다고 하네. 나는 그때 이사를 하려고 하니 자네도 그때 이사를 가게. 아이고, 영감님도 미륵 코에서 어떻게 피가 납니까? 돌인데. 그거야 알 수 있나? 네, 그걸 알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미륵을 보러 가는 것이라네. 그리고는 헤어졌지요. 헤이, 이놈의 영감, 어디 한번 속아봐라. 영감이 이사 가면 그 집이나 싸게 사야겠다. 그 사람은 닭을 잡아먹고는 그 피를 미륵의 코에다 묻혀놓고 내려왔어요. 다음 날 영감님은 또 산에 올라갔지요. 그런데 미륵의 코에 피가 나고 있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여, 짐 싸라. 다 짐을 싸. 영감님은 부랴부랴 짐을 싸서 불쑥 떠나려니까 동네 사람들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집은 누가 삽니까? 싸게 파시지요? 그래, 그래. 그 집 네가 사거라. 영감님은 집이랑 물건을 팔고 이사를 갔어요. 영감님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며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천둥과 벼락이 치더니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을은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고 말았지요. 그 뒤 살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 터조차도 찾아볼 길이 없었더래요.